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특히 더운 곳, 뜨거운 곳. 제가 아는 가장 더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공항 활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모두 온열 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잘 돌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 아무래도 이분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그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그렇습니다. 과천청사 맞은편 쪽에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첫 출근길에서 공산당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정치인 입에서 들어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 오늘 이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는 날에 뭐 자신을 향해서 따라붙고 있는 MB 정권 시절의 언론 장악 논란이라든지 뭐 그걸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재현할 거다라는 걱정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 의식한 듯 오늘 정면 대응을 하는 일성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이 있었나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2명 뭐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에 보는 뭐 그런 걸 운영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정 때 얘기 아닙니까? 일정 때 얘기. 그렇습니다. 집에서 운영했을 수도 있고 뭐 모를 일이죠. 하지만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뭐 지금 그 얘기를 할 계제인가 상당한 의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이제 6.25 전쟁 때 서울을 정복하고 이제 서울을 점령하고 난 직후에 네. 조선일보 같은 이제 매체들을 그 당시 인민군이 점령해가지고 공산당 기관지 비슷한 것들을 발행한 적은 있었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관지 같은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게 눈치고 넘어가는 이제 분위기였어요.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이 어디라고 판단하실지는 이제 국민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얘기였는데. 굳이 뭐 제가 몇 가지 좀 예시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매체인 거니까 얼마 전에 이제 가짜라는 게 확인이 됐던 소위 이제 건설 노조 노동자의 양해동 지회장의 이제 분신 조장 음모론을 퍼뜨렸던 뭐 조선일보 같은 매체를 혹시 지칭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망한 서희초 이 교사의 일기장과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시켰던 뭐 뉴데일리 같은 매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동관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축인데 하나는 자녀 학폭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MB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의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있던 중앙지검에서 수사 보고서에 홍보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장악이 실행됐다라고 하는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방송 장악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도 오늘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죠. 오늘 굉장히 좀 단호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7년 전후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당시에 이름을 붙였었습니다만은 거의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래서 저희가 흔히 조선시대 사화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또 실행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수사 보고서에 중앙지검의 2017년, 18년 수사 보고서에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MBC 방송 장악도라고 하는 걸 검찰이 그렸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수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를 해서 방송 장악을 기획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홍보수석이 아시다시피 이동관 지금 후보자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이제 이 의혹 제기가 국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당시 이제 국정원의 이 보고서 내용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문건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던 내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저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 국민들한테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을지 좀 다시 물어야 될 판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관련 보도들을 보면서 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보수석이라고 보고서에 이 보고를 받는 주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휘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걸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동관 수석이 2009년, 2010년까지 있다가 2011년부터는 홍보수석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던 게 2017년,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7년이 도과했을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박홍신 언론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당시 홍보수석실의 그 비서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홍신 언론 비서관은 그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홍신 언론 비서관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습니다. 박홍신 언론 비서관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는 것이 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이걸 스스로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온당한가 이런 의문인 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시 실행 또 분명한 결과가 나온 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은 왜 그랬습니까? 파업 왜 했습니까? 우리 MBC의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님은 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건 다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공산당 얘기했는데 공산당 기관지라는 거는 공산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공산당 기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언론 자유를 얘기하지만 이 언론 자유를 인권으로 치환을 해서 예를 들면 인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 단 이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다고 할 때 당연히 그럼 인간이 아닌 것은 누구인가?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누가 어떤 존재가 인간이 아닌지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인권을 보장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인권을 보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이동관 후보자의 어법이 거기에 딱 맞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게 계속해서 과거에 무슨 뭐 부적절한 어떤 역사적 예로부터 반복되어 온 예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나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치는 인권의 자리, 인권과 인간의 자리에 유대인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언론 자유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의 적용 대상은 누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공식에 맞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동관 후보자와 이 정권이 오히려 공산당 기관지를 만들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타겟으로 이제 공영방송이 이제는 이 사정권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과연 공영방송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꼭 필요가 없는 거냐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죠. 네, 이 후보자의 뒤틀린 언론관에 소름이 끼친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전락시키려 했던 이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는 작태에 치가 떨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 같은 경우도 21세기에 언론을 두고 공산당 타령이라니 이 후보자가 말하는 언론 자유란
비판 언론을 매도하고 때려잡을 수 있는 자유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방통위 관련해서 네.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언론노조 쪽에서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지금의 방통위 운영 방식을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원래 이제 방통위원회의 이제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이 위원장도 공석인 상태로 상임위원 3명이서 거의 모든 의결을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법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더라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통위법 제13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이 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없이 상임위원하고 이제 위원장 대리 2명이서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찬성을 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KBS 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처리라든지 수신료 분리징수라든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으니 이건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니까 제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방통위원 2명의 출석만으로는 주요 안건 의결이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구조를 이제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법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그렇죠. 기구가 뭘 논의하는 데 있어서 5명 중에 3명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면은 이 기구를 이제 충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정상화한 다음에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지금 이 정권이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법 개정까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방통위원 5명 중에 1명은 면직시키고 1명은 임명도 안 하고 뭐 이래서 3명이 됐는데 1명은 의결에 반대해서 밖으로 나가고 2명에서 결정한 게 수신료 분리 징수입니다. 그런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결정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이제 기형적인 운영을 막는 것은 중요한데 다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막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절차, 그다음에 회의를 뭐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막는다.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복잡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언론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어떤 뭐랄까 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아가서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실 과거 정권이라든가 최근까지 야당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격 중에는 당연히 언론이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반성이 필요하다면 그런 반성까지도 합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배울 때 행정기관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분류 방법 중에 하나가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독임제는 혼자서 결정하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무슨 위원회 이런 데 중에서도 합의가 필요해서 이거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해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다양한 방송에 대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배워요. 근데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그냥 숫자 2명이니까 그냥 다 합니다. 원래 5명이 합의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법의 취지를 몰각 내지는 잠탈한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법을 해킹하는 겁니다. 문구만 가지고. 법의 취지는 전부 다 무시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와 현 방통위원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염두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좀 각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합의해서 운영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방통위원회가.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시기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명을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설 이권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의 이슈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물양판 구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발언들입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7년 이후에 물양판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둥을 가능한 적게 쓰면서 만드는 구조의 건축물에서 아파트 단지를 좀 살펴보니까 LH가 발주해서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에 보강 철근이 부족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개가 있었고 아직도 공사 중인 단지가 6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해야 될 공공주택에 있어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휴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소위 이 순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건설업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을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물양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물양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감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네요. 국민의힘도 사실 이제 그 대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하고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늘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당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대통령과 여당은 전 정권을 얘기 안 하면은 뭐 한마디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철근을 안 넣었다 건설사가 철근을 다 넣지 않고 반만 넣었다 이런 것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사족을 붙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건폭 이런 얘기할 때도 그것이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노조와의 이권 카르텔이었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맥락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설 노동자 건설 노조도 이제 전 정권과 이권 카르텔이고 지금 이 얘기대로 하면은 오늘 한 얘기대로 하면은 건설사도 전 정권하고 이권 카르텔이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꾸 전 정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를 하면은 뭔가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여러 사실을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잘못들을 앞으로 밝혀낼 것인가봐라고 기대를 하지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계속 전 정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책임을 덜고 싶은가봐.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그러면 이제 얘기가 확대가 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사례는 전 정권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현 정권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 현 정권의 잘못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물 날리다고 했을 때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런 거는 현 정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분명히 내가 공무원들한테 똑바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를 왜 안 지켰는지 내가 지금부터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도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얘기를 했는데 지도자는 참모 뒤에 숨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책임만 회피하는 그런 상황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참모들이 어떻게 이런 걸 두고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 그 이권 카르텔 건설사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할게요. 제가 사실 저희 법무법인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요.
15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15개 업체 중에서요. 실제로 철근을 설계도해서 100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50개만 넣은 업체는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개는요. LH에서 발주한 설계도대로 철근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설사 잘못입니까? LH 잘못이에요. 설계도를 이상하게 그린 또는 설계도를 제대로 그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위에 세대가 없어요. 그냥 주차장 위에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붕이에요. 지붕, 천정. 이런 데는 그 철근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15개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LH가 발주한 설계도대로 한 H중공업, D건설, H공영, D산업개발 이런 데가요. 설계도대로 했는데 15개 안에 포함되는 바람에 주가가 다 폭락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사건은 꼼꼼히 나눠서 차근차근 가야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전 정권에서 부실이 있었다 15개. 이거에 집착하느라고 실제로 사실과 다른 몰아치기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자 전문 변호사로서 갖게 됩니다. 저의 이런 의구심이 깔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청북도는 거짓 회의록을 작성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진희 민주당 충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호우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 결과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충청북도에서 지난 7월 18일에 작성한 문서인데,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사고, 오송 그 지하차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이었던 7월 14일에 충북도지사가 주재하는 긴급 점검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이제 문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서의 실제 내용을 박진희 도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보니까 회의 참석자가 11개 시군 관계자와 23개 부서에 38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이제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상으로는 20명 안팎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최소한 16명 정도로 부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제 하나가 걸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박진희 의원이 충북도 내에 있는 기초단체에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날 이 회의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 속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충북도에서 작성한 문서에 등장하는 시군 관계자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문서에 도지사님 말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명피해 예방이라든지 뭐 특단의 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지시를 해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막상 어제 충청북도가 공개했었던 3분 분량의 김영환 지사의 음성 녹취록에 보면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꾸며내서 문서에 적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혹시 최근에 시작된 경찰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14일에 마치 도지사가 주재한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문서가 아니냐라는 게 박진희 도의원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 사실대로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자에다가 이 공문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 직권남용 죄에 해당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빠른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밀행성과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압수수색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줄줄이 이제 갖고 나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다루는 정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는 게 지난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하급자 또 실무진 그리고 가장 지금 높은 이제 어떤 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직접 뭐 이렇게 해임을 건의한 사람 중에 포함되는 이제 행복청장 뭐 이런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정치 권력과 유관하게 되는 충북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청주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이 책임을 이 관의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뭐 따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듯한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
이 재난에서의 책임 소재라는 건 당연히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미뤄보면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뭐 부적절한 이 수사 대비를 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이 저지를 만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건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먼저 밝히고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이걸 소홀히 하지 마라. 안 그러면은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책임지는 사람 없게 된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하는 대상에서 도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유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유족협의회가 모레 그러니까 3일 오전에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될 거다. 검찰에 고소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될 혐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